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도심 곳곳에는 한때 랜드마크를 꿈꿨지만 결국은 흉물로 전락해버린 버려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이청초 KBS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합니다. 소송에 나선 급식 노동자는 모두 6명으로 평균 20년 이상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에야 비로소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급식 노동자는 K급식이 유명해졌지만 노동자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환풍기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일해야 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학교 급식 노동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 검진 결과를 보면요. 검진 완료자 가운데 32.4%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여성 급식 노동자의 폐암 유병률은 동일 연령대 여성들보다 무려 35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측은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0년 조리듐,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물질을 발암물질로 지정했지만 정부의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노동자는 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약자를 돕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야말로 정부가 보듬어야 할 노동약자가 아닐까요? 학교 조리사, 조리 실무사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며 힘을 낸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이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 발언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 노조나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예산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예. 이제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 보조금은 앞서 이제 김이나 평론가가 소식 전해주시면서 노조나 비영리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성격의 금액 이거를 정치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 보조금은 기업에 보조하는 거고. 아마도 기업 활동이나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함되는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정부의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금이라든가 예. 이런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산단을 만든다거나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뭐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회 보조금은요? 아마 사회 보조금은 이 뒤에 이제 효율화 합리화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또 언급하는 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치 보조금은 다 없애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게 가장 선명하네요. 근데 뭐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또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도 사실 뭐 이후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한국자유청년맹 창립 기념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행사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부연을 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취임 이후 북핵 기업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당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을 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의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칭하는 곳이 어딘지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뭐 예를 들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든지 또는 뭐 그것을 이제 뭐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소수에 그쳤다면 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렸다. 그걸 바로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네. 즉 정권을 바꿔서 그러한 상황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을 하고 이 도처에 이 나라 도처의 조직과 세력을 구축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결국 이제 민주당과 전 정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뭐 이 발언을 두고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말은 모두 허위선동이고 가짜뉴스고 괴담이냐라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그 유튜브를 그만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는 공식 그 기구잖아요. 경찰에 있는. 근데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발언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데요. 경찰제도 발전위 박인환 위원장이 이 모임에 이 토론회에 출석을 한 겁니다. 어떤 토론회냐면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정보위원장의 박덕흠 의원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고 주제가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 안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을 했고 네.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은 색깔론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나 간첩을 만들면 진짜 간첩이 나타나도 국민들은 무관심해지거나 믿지 않게 된다. 이 지금 박인환 위원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한 발언을 보면 네. 이 박인환 위원장의 인식 그리고 예. 발언은 예. 정확하게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것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예. 그렇다면 과연 인사 조치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건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김광동 진실하위 위원장이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규정한다거나 5.18을 뭐 북한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임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인식의 차가 이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대통령과 코드가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광동 위원장은 논란이 된 지가 취임하기 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뭐 문제다라는 입장 표명한 적도 없고 인사조치를 고려한다고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나오는 논란에 대해서 해명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는 거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실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그리고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UA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서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논란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사교육 이권 카르텔 거론 이후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해석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 탈법적 부분이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시각 학원가에서는 고가의 과외시장 중심으로 해서 뭐 현금 결제를 한다든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금 탄로가 적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 업체도 이런 상황이라면 조만간 세무당국에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여당에서 이른바 1타 강사들 고액연봉 받는 것은 너무하다. 이 초과 이익을 이렇게 벌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세무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게 전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말에 족집게 논술 등의 불법 탈법 고액과외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입시 관련 학원 사업자나 스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금 뭐 이 족집게 논술이나 불법 탈법 고액과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서 논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그런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언론이 이렇게 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이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KBS ETV의 시사 예능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KBS ETV의 더 라이브, 네네. ETV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과 사교육을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킬러 문항을 만든 것은 교육 당국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이다. 사교육은 거기에 대응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킬러 문항이 나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사교육을 잡겠다고 EBS 연계로 70%까지 EBS 연계에 해당하는 문제 출제했는데 지문이 EBS 교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나오고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킬러 문항이 등장하는 등의 변질되는 측면이 있었다.
첫째로 이걸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 잡겠다고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풍선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니까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니까 영어는 공부를 상대적으로 안 하고 오히려 국어와 수학에 집중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킬러 문항이다. 이 설명을 했거든요. 즉 정부가 어떤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킬러 문항이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맥락이 있는 것이고 사교육은 그것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IQ가 지나치게 높고 똑똑한 건 아닐까요? IQ가 높고 지나치게 똑똑한 면이 물론 있겠죠. 한국인은 뭐 위대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걸 풀고 있고 물론 뭐 사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좀 덜 어려운 문제를 낸다 해도 다 풀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제가 또 수능 세대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수능을 안 쳤을 것 같은데 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문제가 나왔을 때 출제자의 생각은 이렇게 좀 생소한 문제를 내면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그동안 보지 못한 어떤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지식을 내가 사전에 다 배워버리자. 그래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한국의 수험생들이 대개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즉 교육 당국이 어떤 전략을 쓰든 어떤 문제를 내든 우리 수험생들은 그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룰 자체를 파회를 해가지고 네네. 이 문제를 완전히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육 정책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좀 냉소적인 시각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학력고사 세대를 가지고요. 암기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암기식 교육을 바꾸자고 수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사회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연일 이제 과학대 괴담 이 구도로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혁 원내대표가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은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 괴담 선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려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반면 그 피해는 전국의 어민들과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드, 광우병, 천성상 터널, 제주 강정마을 등 수년간 계속된 괴담 정치로 민주당만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막대한 손실은 국가와 국민이 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통해서 과학이 괴담을 이기고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좀 이 시선을 모은 게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5개월에서 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책임지는 것이냐 등등의 논란이 이어졌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 여당과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7대 제안이라는 거는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할 것,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 상설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의 5가지 성검토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한,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이 보류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라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IAEA에도 서한을 보내서 검증 중립성 확보가 지금 어렵다라는 우려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좌파의 선동이 만들어낸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과학을 외치며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과학의 한계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원전의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 문제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과학자들도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왔는데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운운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과학이 아닌 선동을 믿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적 의견인 것이죠. 네. 이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당신은 그럼 과학 편이 아니고 괴담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당신은 그러면 미국 편이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자유의 편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독재의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전략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과방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불참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간담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6일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현안 간담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원안위가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과방 의원들이 26일 날 원안위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하고 좀 이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무산이 된 건데 무산된 이유는 원안위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불참 통보의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회의 진행 방식에 이견을 노출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과방 의원들은 간담회를 언론에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원안위는 이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끝나고 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브리핑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안 온다고 하더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공보 모임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 논쟁이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문경 씨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또 유명한 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에 만나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국민공감 세미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이제 모임 아니겠습니까? 국민공감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의 명분은 어민이라든가 또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듣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하문경 씨는 과거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운동권 출신이다라는 거거든요. 미 문화원 점거 이런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다.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이고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80년대에 전두환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반일 감정, 반일 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 수 없는 싸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80년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85년도에 이제 삼민투 현장을 했다는데 30년이 지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반일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퍼뜨렸다면 그 이전에는 없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65년도에 한일협정할 때 반대했던 것은 그러면 어떤 반일 감정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식민지 해방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지식인들의 여러 가지 얘기, 사상계라든가 뭐 이런 것 쭉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반일 감정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약간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입니다. 제가 30년이라고 그랬는데 근 40년이네요. 보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죠. 감사원이 TV조선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통위 관계자들을 해임하라 이렇게 통보했어요. 감사원이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2020년 TV조선의 이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통위의 양모전 방송정책국장과 참호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이게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찰이 그동안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미리 안 왔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혐의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라는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시세 조종 혐의는 또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너무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지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건물을 짓다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도 있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지, 또 해결 방안은 없을지 현장을 직접 취재한 이청초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방치된 건물들 몇 군데를 직접 돌아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건물 상태는 어떻던가요? 네, 우선 제가 간 곳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5층짜리 방치 건축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의 경우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봐도 폐건물이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예.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건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철근도 빠져나와 있었고요. 이 때문에 그 외벽은 흘러내린 녹슨물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일부 철거를 시도했는지 건물 중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그 사이에 좀 잡초만 무성했고요. 예. 강원도 춘천 대학가에 또 한 건물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건축 그 신축 공사 현장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5년 넘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곳곳에 설치된 그런 안전 장치조차 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지금 설명만 들어도 낮에 볼 때는 뭐 그렇지만 밤에 보면은 훨씬 더 좀 뭐랄까 으스스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흉물스럽다는 느낌 받겠어요. 네, 사실 뭐 낮에만 봐도 흉물스러운데 이제 밤에는 좀 더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예. 콘크리트가 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많고 사실상 건물의 외형을 다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물을 좀 밤에 보면 마치 뭐 귀신이라도 나올 듯이 좀 오싹한 느낌이 날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은 왜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뭐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이제 예. 강원도 원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을 지으려고 했고 공정률이 90%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26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뭐 중간에 뭐 철거도 한번 시도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진척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이 짓담한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건물 네. 이제 도심 외곽에 있으면 좀 그나마 덜할 텐데 그러면은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주민들 말씀도 대부분 이제 하루하루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옆에 사니까 폭탄을 끌어안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가 무서워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난다 이렇게도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또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네. 실제로 뜯겨진 건물 그 외벽 사이로 보온 단열재들이 보였어요. 그 사이로 이제 성명가루가 날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민 생활권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지 한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안고 왔던 사람들도 이런 방치 건축물들을 보고 이 근처에는 다시는 좀 안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주민 상권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럼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주변 지역 동네가 그런 부분들 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을 좀 통제를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그냥 뭐 방치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태던가요? 지금 뭐 주민들 말로는 이제 뭐 호기심에 들어온 청소년들도 있고 예. 심지어 이렇게 들어와서 몰래 술을 마신 것을 본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방치하고 그걸 뭐 통제를 하거나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본 곳 중에 일부는 이제 입구를 이제 공사판 가림막으로 막아놓기는 했지만 네. 사실 뭐 요런 방식을 조금 일부 뚫어서 뭐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것처럼 예 여전히 좀 마냥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청소년이 그런 데 가서 네. 탈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또 그 나름대로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는 건 좀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이렇게 막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좀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소로 좀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언급하신 원주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26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또 태풍이 몰아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훨씬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실제로 그 일부 주민들 말씀으로는 건물 지하에 좀 물이 차 올라서 건축물 안전에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좀 안전 상태에 대한 분석과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밀 진단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건물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장기 방치 건축물 기준이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이 된 것들인데요. 네. 이런 건물이 작년 말 기준 전국에 286곳에 이릅니다. 뭐 공동주택이 뭐 전체 한 30%, 뭐 숙박시설이 한 20% 정도를 좀 차지했습니다. 방치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국 평균 중단 기간이 200개월, 16년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전체 방치 건축물 그 아까 280여 곳 가운데 80% 가까이가 다 10년이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몰려 있던가요?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고요. 예. 경기와 충남이 각각 30여 곳씩,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도 12곳씩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도시보다는 비도시에 이런 장기 방치 건축물이 많은 편이고 중단 기간도 약간 비도시 쪽이 좀 더 긴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는 뭐 이렇게 사업 여건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아까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건축주가 건물을 네. 짓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 네. 사람이 뭐 결국 사업이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경우고 더 이상 뭐 철거 비용이 더 큰 경우, 그래서 더 이상은 뭐 건드리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방치된 건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조사한 결과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뭐 현장에서 본 것만 해도 각종 유해 물질도 건물 안에 널브러져 있고 뭐 지하실에 물이 차 있다든지 외벽이 심하게 갈라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위험한 곳이 전국에 한 18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네. 현행법상 강제 철거는 가능합니다. 이게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으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강제 철거 사례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예. 그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뭐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르다거나 뭐 이해관계자가 소송에 휘말려 있다거나 이렇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가 둘러본 두 건물은 어땠습니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도 지금 뭐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네.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뭐 더 이상 이렇게 자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한번 선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철거 비용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거되는 사례가 있긴 합니까? 뭐 그전에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최근에 전라남도 한평군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해수욕장 어귀에 집담한 연립주택이 12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현재 철거 절차를 좀 밟고 있고 철거 시기 예정은 올해 10월로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이 철거 비용도 건축주가 부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 그 건물을 다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땅과 관련해서는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각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가 건물을 그냥 철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법도 이미 있는 상황인데, 예. 그 10년 장기 방치에다가 그 위험성,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예. 이 부분이 건축을 철거했을 때 예. 지자체가 이제 쉽사리,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이 좀 실효성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네.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애초에 철거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좀 혹시 네. 거기에 따르는 대안 같은 게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자체에서도 일단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민간 사업자와 연결을 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재개를 위한 뭐 각종 법률,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에 건축 허가 취소 같은 적극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좀 밝혔고요. 네. 현재 공사가 또 20년 넘게 진척이 없으면 붕괴 위험 검출물로 보고 철거 명령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그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이 기자 입장에서 네. 이런 방안들이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뭐 이럴 때 써먹으려고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남 한평군의 사례처럼 좀 결국엔 실행령을 네. 실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장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뭐 사실은 행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뭐 위원회 같이 꾸려가지고 건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자체장이 철거하도록 결정하는 것도 방법인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대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 저도 그런 건물 본 적이 있거든요. 뭔가 좀 대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또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총초 KBS 기자였습니다. 극심한 해양 열파로 바다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 열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참 바다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사실 네.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네. 이 바다는 굉장히 넓기도 하거니와 이제 흔히 이제 바다 온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 탱크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막 이렇게 뭔가 방향을 전환하거나 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일단 한 번 움직이면 뭔가 움직임을 멈추기가 어렵고 그만큼 이제 깊은 또 흔적을 남기고 이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네. 최근 이제 바다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근 뭐 태평양에서는 아시다시피 엘니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외신 보면 대서양에서 지금 역대급 해양 열파가 찾아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양 열파라는 개념을 비롯해서 열받은 바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받은 바다 하니까 갑자기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뜨거워진 바다 그쵸.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 네. 열파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해양 열파라는 단어가 뭐 네. 되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수온 현상 그냥 이런 정도로만 불렸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지금은 해양 열파라고 해서 마린 히트 웨이브라고 쓰는데 예. 이거 이제 논문을 찾아봐도 90년대에도 이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주로 호주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이제 학계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IPCC 보고서에도 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근데 해양 열파라고 하지 말고 네. 뭐 고소한 현상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열받은 바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좀 이렇게 좀 너무 단어가 너무 형용사만 예, 그러게요. 나열돼 맞아요.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두루뭉술한 어떤 정성적인 정의를 가져가는 게 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양 열파 말고 우리 그냥 히트웨이브, 열파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뭐
폭염 이런 단어랑 이제 연관져서 많이 쓰는데 네. 사실 그런 이제 히트 웨이브라고 하는 개념도 연구자들이 그동안 꽤 오랫동안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의해서 쓰곤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뭔가 열파 이런 그런 거 현상이 되게 길어지고 강해진다 이렇게 우리 다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IPCC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이런 열파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신뢰도가 중간 정도다라고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다들 중구난방으로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네.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축적이 잘 안 됐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히트 웨이브 열파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예. 해양 열파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이건 역시 호주 연구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의를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 30년의 기록 중에서 90%를 초과하는 더위가 5일 이상 지속될 때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태평양의 어느 구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네. 오늘 6월 28일에 30년치 해수 온도 기록이 3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낮은 온도에서 높은 순으로 쭉 세웠을 때 낮은 쪽에서 90%,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는 10%가 되겠죠. 거기에 걸린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은 온도가 5일 이상 지속이 되면 해양 열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많이들 이런 개념을 따르는 추세입니다. 근데 열파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 찜질방 가가지고 네. 이렇게 적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붉은색 그런 거 하고 나면 몸이 막 개운해지고 네.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거랑 비슷한 뭐 그런 거예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더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파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에요? 네네. 더워진 상태 이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엘니뇨도 그러면 해양 열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엘니뇨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이제 정해진 감시구역에서 이게 뭐 온도가 평균했을 때 얼마 이상 오르면 되나 그 엘니뇨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니노 네. 인덱스라고 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예. 어쨌든 이것도 만약에 이제 상위 10% 안에 드는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해양 열파에 들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럼 이제 그렇게 강한 슈퍼 엘니뇨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세계 기상기구는 좀 이렇게 평균은 3개월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이제 약간 중립 상태로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노아라고 하는 약간 우리의 기상청격인 그런 곳에서는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현재 지금 엘니뇨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진입했다. 예, 네.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 상태가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엘니뇨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예. 다른 기관들에서 전망한 것도 봐도 올해 뭐 슈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교적 강한 엘니뇨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관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제 해양열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해양열파에서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이 북대서양입니다. 특히나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를 네네. 감싸는 고 일대 바다가 심각한데요. 예. 영국의 이 동쪽 바다가 특히 이제 한 5도 정도나 높고요.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그 북유럽 발트해가 있는데 네. 거기는 8도나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해양열파도 태풍처럼 등급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가장 높은 4에서 5등급의 열파가 닥쳤고 전례가 없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발트해라고 하면은 네. 요즘 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뭐 네, 이렇게 네, 끼고 네. 있는 그 바다 네, 쪽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비가 잔뜩 있고 네, 그러는데 네, 네. 네. 거기가 8도가 높다고요? 네, 평년보다 8도가 지금 높은 상태예요. 그럼 비가 막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고 있겠죠. 네. 오, 굉장히 전 진짜 뭐 그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우리 온도 오른다 그러면은 1도 올랐어요, 뭐, 그쵸. 뭐 2도 올랐어요 이 정도 얘기하지 8도 올랐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왜 태풍 흰남노 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흰남노가 그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게 이 바닷물 온도가 높아서 그랬는데 그때 막 괴물 태풍이다라고 했을 때 바닷물이 얼마나 높았냐면 한 1도에서 2도 높았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막 그 태풍이 자라나고 하는 이 넓은 태평양이라는 곳과 그 발트의 고 영역은 일단 면적 자체도 굉장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8도라는 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그럼요. 값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를 두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해수열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대기 상황이 어떻게 좀 조건이 잘 맞아서 아까 뭐 빛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예. 상황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에서 예를 들면 무슨
유달리 난류가 강해졌다거나 하는 그럴 때 이제 바다 흐름이 바뀌는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 두고서도 그냥 얘기가 지금 분분한 상황이에요. 뭐 올해 뭐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이 됐나 이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대기 쪽에서 올해 이쪽이 약간 바람이 약해서 사하라에서 원래 황사가 좀 이렇게 불어오는데 네. 이 사하라 모래먼지가 좀 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사량이 강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바닷물도 데워진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모래먼지가 이렇게 날아오면 태양빛을 가려주니까 어느 그쵸. 정도. 그러니까 태양빛이 못 들어왔는데 지금 모래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바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뜨거워졌다. 네,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의심하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도 해양 열파를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특히 이제 동해 쪽이 문제인데요. 5월에 동해 평년 해면 온도가 10.7도인데 올해는 지금 1.8도나 높은 상황인데 이게 82년 이후 역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 위의 공기 온도도 평년보다 1.5도 높아서 지금 역대 3위인 상황이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 열파가 동해까지 미쳤다 영향을? 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해양 열파가 만약 이게 진짜로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뭐 폭염이 더 뭐 길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날씨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예. 이 해양 열파 원인이 만약에 대기가 문제가 돼서 찾아온 경우라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 주변국에 미치는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해양 열파를 걱정해야 되느냐? 예. 이게 왜냐면 당장 우리 인간도 인간이지만 그 바다에 사는 해양 생태계는 완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단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다 생물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이제 해수 표면이 뜨거워지는 현상이니까 예. 이렇게 뜨거워지면 바닷물이 위 아래로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러세요. 안 섞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뜨거운 게 위에 있으면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뜨거운 거는 항상 뜨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찍으신 거군요. 네, 바닷물이 상하층이 잘 섞이지가 않아서 이런 걸 이제 성층화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원래 이제 그 바다 생물이 먹고 사는 영양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닥에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3에서 16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북미의 그 캘리포니아 앞쪽부터 쭉 올라가서 알래스카까지 그 태평양 바다가 한 3도가량 높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블롭이라는 이제 아예 이름까지도 붙었는데 이 기간에 막 플랑크톤, 물고기, 고래 이런 것들이 떼죽음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묘사한 외신 기사를 보니까요. 예. 하늘에서 바다새들이 막 후두둑 떨어졌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거의 아사 상태더라. 그러니까 플랑크톤도 죽고 물고기 죽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다새까지도 굶어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게요.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우리 그 바다의 영양염, 그러니까 양분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세계 평균 추세보다도 더 빠르게 줄어서 바다의 어떤 그런 기초 생산력이 10년 전보다 한 60%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럼 10년 전보다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물고기들 입장에서 점점 배고픈 바다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최근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럼 해양 열파도 결국 기후 변화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모든 이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을 기후변화 떼놓고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해양 열파라는 게 아까도 고수원 해역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있었던 현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강도와 빈도잖아요. 근데 2020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80년대랑 최근의 10년을 비교하면 해양 열파의 평균 지속 일수가 예전에는 32일이었는데 이게 48일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평균 온도의 편차도 4.8도에서 이제 5.5도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한 0.7도 더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뭐 예시로 북대서양과 동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구 전체적으로 바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요. 지난 이제 4월과 5월에 전 지구 해면 수면 내 평균값이 온도가요. 네. 1850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뭐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번 달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첫 11일 동안의 기록을 보면 이거 역시 역대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4, 5월이면 아직 본격적인 엘니뇨가 시작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엘니뇨라는 게 이제 거대한 열원이고 이게 일종의 보일러라고 치면 아직 보일러가 틀어지지도 않았는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면 이 보일러가 틀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상당히 심각하네요. 여름, 그렇죠. 그리고 뭐 극지, 뭐 북극해가 뭐 이제 얼음이 녹는다 이거는 많이 아실 텐데 지금 남극도 굉장히 심합니다. 남극이 이제 대륙이 있지만 여기도 바다 얼음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그 면적이 지금 관측 이래 최소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뜨거워지는 바다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해야 되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이 부풀어 오르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북극해 그 얼음이 녹아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건 예. 아니고요. 주된 원인은 대륙빙, 그러니까 뭐 그린란드라든가 남극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대륙의 얼음이 녹아서 이제 바다로 흘러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수면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바닷물의 열 팽창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이 이제 열을 받으면 이게 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다 온난화랑 그리고 해양 열파 문제 이 부분을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이 끌어다니는 중력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바다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네. 극지방보다 몇 미터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몇 미터보다 훨씬 더 많이 수위가 높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겁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바다는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바다는 탱크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정말 그 탄소 중립에 가깝게 줄여도 바다 온도는 이미 여기에 축적된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배출한 그 에너지, 잉여 에너지의 90%가 지금 바다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 말인즉 만약에 바다가 없었으면 지금 겪는 것보다 한 9배, 10배 더 심한 온난화를 겪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말하면 한번 데워진 바다는 또 식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그렇죠. 테니까 네. 그것도 걱정거리가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떡합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모레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글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전라권, 제주도 100에서 250,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경상권, 서해 5도 50에서 150, 그 밖의 지역 5에서 80mm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모레 낮사이, 제주도는 모레 아침부터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강수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에 순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1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로 경상권은 비가 오기 전까지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일부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밤부터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9도, 습도 8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은퇴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얼마 전 신문 칼럼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은퇴 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5년 전 집 마당에 자작나무 30그루를 심었는데 심을 때는 고만고만하던 나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 제각각이더랍니다. 유난히 굵게 큰 나무도 있고 키가 하늘을 찌를 듯 커진 나무도 있고. 하루는 집에 놀러온 친구 정원관리사가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요. 집 마당으로 북한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길이 지나가는데 첫 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나무가 가장 큰 튼실하게 컸다는 거죠. 필자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그렇듯 사람도 비바람을 맞으며 견뎌오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건가? 은퇴자와 인고의 시간을 견딘 자작나무를 은유한 필자는 슬며시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짧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과연 몇 년이나 더 명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아프거나 하나둘 세상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곧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던 게 아닌지. 삶 자체가 고해일 테지만 은퇴 후 사회와 연결했던 탯줄을 과감히 끊고 자연과 버탐에 사는 필자의 삶이 문득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오늘 또 다른 은퇴 후 삶을 접했습니다. 통계청이 세대 간 무급가사노동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노년층 가사노동 생산액이 80조 9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0조 원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손자녀 돌봄과 퇴직 후 음식, 청소, 세탁 등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손주 돌보느라 허리 못 펴는 노년층과 자작나무와 버탐에 사는 은퇴자의 모습, 얼핏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은퇴자 역시 자녀와 손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두 삶이 전혀 다른 건 또 아니겠구나, 하나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쓸쓸한 날에 벌판으로 나가자. 아주 쓸쓸한 날엔 벌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나가자. 쓸쓸한 날에
쓸쓸한 날에 벌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나가자. 갈리픈 바람에 쑥대머리 날리고 강물을 거슬러 조그만 물고기 때 헤엄치고 있을 게다. 헤엄치고 있을 게다. 갈리쁜 바람에 쑥대머리 날리고 강물을 거슬러 조그만 물고기 때 헤엄치고 있을 게다. 헤엄치고 있을 버려진 아름다움이 몸을 부벼 외로이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곳 아직 제 눈물 그치지 않거든. 벌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나가자. 벌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나가자. 조동진의 어떤 날 들으셨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강지영님께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오늘의 발견이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50줄 정도 접어들면요.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은퇴하거나 세상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거나 또 수입이 없을 때 그때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하고 버탄다고 좀 아름답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시골에 가서 텃밭 하나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의 삶은 그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녀들 손자녀들 돌보느라고 노년층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 그것도 한편으로 우리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런 은퇴 후 삶을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아이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년층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추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반팔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기상특보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곤 했는데요. 네. 남부지방에 어제도 뭐 반팔뉴스 시간에 저희가 기상 상황을 전해드렸지만 생각보다도 더 많은 폭우가 내렸어요. 시간당 70mm니까요. 한꺼번에 한 300mm 가까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렸던 네, 게 맞아요. 사실 기상예보가 간간히 비 정도로 예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렸고 이미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 상태였잖아요. 청취자 문자로도 왔었잖아요. 네. 광주 도로 곳곳이 그냥 물바다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시기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한 명이 실종이 되고 시민들이 고립되는 일들도 있었고 침수 피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한 명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후 11시 40분 10시 30분에 수문 확인 작업을 하던 오모 씨가 하천 수문을 열려고 하다가 불어난 물에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하천 수문을 관리하던 남편을 따라서 나섰다가 이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수색을 했습니다만 수로가 막힐 걸 대비해서 수초등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한평에는요. 시간당 71mm의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갑자기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가 집중이 되면서 도심의 하천이 불어나고요. 하천 주변의 공원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는 뒷산에 있던 석축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하천 제방이 50m가량 무너진 인근 마을 주민 100명이 초등학교로 대피해서 밤새 불안에 떠는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섬진강 주변이 범람하기도 했었는데요. 10가구가 사는 마을이 고립이 되기도 했었는데 좀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네.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곡성군에서 재해 문자 정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폭우의 실시간 상황을 전하는 재해 정보 안내 전광판도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미리 점검 안 했나요? 정보 창문 자체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되니까 예.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고요. 또 경남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가 됐고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몸만 빠져나오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럴 예, 때는. 그렇습니다. 자칫 그냥 좀 느슨하게 생각했다가 우리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산 지하차도 물에 잠기고 그랬을 때 네. 부산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 못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 소방당국이 빗발치는 신고 전화에 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요? 예, 인력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먹통이 될 정도로 많은 신고 전화가 쏟아졌는데요. 어젯밤에 광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오후 8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신고 전화가 913통이 왔다고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8시 30분부터 1시간 사이에는 106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이후에도 시간당으로 보면 400건 300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고들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산에서 토사물이 내려온다. 맨홀에 물이 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로가 물에 잠겼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호소하는 전화들이었는데요. 상황관리요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원래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호우경보가 9시 10분에 발효가 되고 나서부터는 비번이 27명을 투입을 해서 40명의 상황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게다가 이제 한 번에 접수 가능한 콜수도 2020년에 시스템 개선을 해서 2배로 늘렸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접수가 폭주하면서 80건에 가까운 신고 전화가 연결이 지연되는 마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문제는 이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폭우가 시작되고 나서 특보 발령을 했어요. 기상청에서 어제. 네네. 근데 예측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폭우 예상 지역, 내릴 비의 양 모든 관측이 지금 빗나간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기상청이 예보문 발표한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비가 오는 정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상 강수량이 최대 80mm였거든요. 근데 어제 내린 광주의 비만 283mm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호우주의보를 이후에 내렸습니다만 아까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한평 같은 경우는 광주는 포함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보통 특보 발령하기 전에 예비 특보하고 특보 발령하잖아요. 네. 그 과정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장마전선의 모양새가 일반적인 장마전선과 달라서 호우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생각한 것보다 비구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하게 발달했다는 게 설명인데요. 여름철에는 크기가 뭐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은 사실 대책 없이 당했다고 말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강남 물에 잠길 때요. 네. 그때도 구름이 그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굉장히 변수가 많은 기상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내일 다시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 예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남해안에 최고 네. 250mm, 수도권과 전국에 150에서 200mm 안팎의 장맛비가 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위에서 건조한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체전선이 지금 밀려났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비를 많이 부렸던 정체전선이 일본 동쪽으로 지금 살짝 밀려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서해상으로 이 정체전선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내일 낮에는 중부지방부터 강한 비가 내리는데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60mm 정도면요. 우산이 약간 소용이 없는 그 정도 단계의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광주가 70mm 내렸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낮에는 이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주와 남해안 부근으로 이동해서 많은 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과 모레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도 1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제주 삼각봉에 500mm의 비가 왔어요. 벌써. 네. 광주는 352.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온다 그러면 산사태를 그렇죠. 비롯해서 예. 이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작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물막이판 때문에 고충을 겪었던 예,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점검을 좀 해보니까요. 작년에 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 중에서 아파트 단지 5곳 중에서 2곳이 물막이판 설치가 안 돼 있고 3곳 중에서 2곳은 탈착식으로 이렇게 비용 때문에 네네. 사람이 와서 끼우는 거. 예. 그다음에 한 곳에는 자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침수가 있었던 반지하 주택이 있었던 지역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세 집 중에 한 골 정도만 지금 이 물막이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수도권도 지금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네. 일단 기상청에서 단기 기상 예보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대기도 불안정하고 네. 뭐 지금 장마 전선도 약간씩 왔다 갔다 움직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이 전부 다 어젯밤 같이 그렇게 비가 내릴 수 있다. 갑작스럽게. 예. 그 상황을 가정하고 좀 비 피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이 1살 줄어드셨어요? 전 2살이요. 아, 다행이네요. 저는 1살밖에 못 줄어들어가지고. 슬프시구나. 아니, 뭐 그렇게 슬플 것까지는 없는데 기분은 좀 그렇잖아요. 서로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주고받았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뭐 만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시민들도 뭐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받았겠죠 예. 오늘. 근데 너무 재미있는 투정이 있었던 게요. 나이가 줄어들어서 울상인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더 어려진다는 게 싫은가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4살만 5살 반이 있어요. 예. 4살과 5살은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인생이 25%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4살 어린이들이 이제 5살 어린이들 중에서도 1살이 줄어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본대요. 나 그러면 이제 형아라고 부르지 말아야 돼요? 네, 저 네. 아니면 1살 어린 반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 그거는 뭐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으로 유지한다고 만나이 교육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은 그 형아라고 부른다, 뭐 언니라고 부른다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잖아요. 예. 그렇게 또 따지더라고요. 예. 조그만한 아이들이 뭐 오빠, 언니 이렇게 듣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야.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런 것도. 너 자꾸 이렇게 투정 부리면 언니 아니다. 그럼 막 그때 울잖아요. 이제 이런 귀여운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술, 담배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과 똑같이 연나이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회갑잔치 같은 경우는요. 네. 원래부터 만 나이로 했고 7순하고 8순 같은 경우는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로 한 살 한 살 먹는 그 한국식 나이로 예, 새는 태어나자부터 나이로. 예.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회사에서 복지 혜택으로 부모님의 회갑잔치나 칠순, 팔순 같은 경우는 비용 지급이 되는 경우들도 예, 있잖아요. 그러면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네.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나이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이 늘어나지만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불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금감원에서 오늘부터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헷갈리는 네.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일이 되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나이 때문에 적용할 때마다 헷갈려 하셨던 분들은 적응되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좀 혼란스럽네요. 이런 분위기고요. 뭐 나이가 줄어드는 거를 싫어하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관행은 법보다 좀 늦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을 그렇게 너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뭐 동급생들 사이에 어린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친구라고 다 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서로 나이 나누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싸울 때 자꾸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볼까 봐 근데 그게 걱정이 되네요. 사소하게 다툼거리가 된대요. 아이들한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으면 네. 근데 지금 그 나이가 중요한 결혼 정보에서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만 나이 사용을 보류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나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확인을 좀 하고서 만나려고 하면 만남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연나이로 한다고 하고요. 여행사 같은 경우에 저 유생을 못했는데 6살 이상부터 요금을 받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약 사이트에 여전히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 나이 기준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개월 수까지 일일이 직원들이 다 확인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혜택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도 당장 바뀌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사용자들을 위한 통신사, 통신 제품 같은 경우도 네네. 예, 그런 만 경우 19세에서 있네요. 29세 뭐 그대로 두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사실은 네.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만 19세가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생일이 안 지난 예, 경우는 예, 이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근데 그러고서 통신사를 이제 새로운 상품을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아. 생일이 안 네네. 지났으니까 안 돼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운영한다는 게 일부 기업들의 설명입니다. 네,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네. 일단 당분간 이렇게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차츰차츰 그렇죠. 공지해 나가고 홍보하면서 그렇게 좀 바꾸면 좋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판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치면 네, 그렇죠. 그럼 차가 없으면 음주운전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차를 몰수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보면요.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좀 줄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운전을 이제 덜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아예 술 만날 드실 수도 없는데요. 네,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네.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5,000건을 웃돌고요.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전체 단속 건수의 40%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네. 5년 내에 3번 이상 적발이 되고도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아예 범행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차를 몰수당한다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몰수까지는 그렇다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거라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몰수를 했다고 친다면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고를 3번 냈다고 하는데 사고 3번 내고 몰수하면 이미 누군가가 너무 많이 다친 뒤가 아니겠는가. 예, 이런 의문들도 있고요. 원아웃으로도 몰수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벌금과 감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사유재산을 몰수하냐. 현실성이 없다. 왜 면허는 상관이 없는데 차량 몰수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음주운전
횟수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음주운전했다고 차량 불수하면 아마 그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양형위원회가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기소되는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오산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적발만 돼도 징역 1년에서 4년이고요. 농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형량도 무거워지고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2% 거의 뭐 만취죠.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서 숨지게 한 뒤에 달아나면 최고 형량을 감안했을 때 징역 26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회적 처벌이나 사법적 처벌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근데 그거 높아진다고 자꾸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애초부터 하지 마셔야 되는 예. 거죠.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는 분들이 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나트륨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다가 보면 약간 국물이 땡길 때가 있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먹다 보면. 그럼 예, 이제 맞아요. 컵라면 하나 붙여가지고 예, 같이 예, 먹는 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나트륨 함량이 1000mg이 넘는 컵라면과 함께 먹게 되면 예.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찬도 많이 나오면서 물가가 이제 너무 높으니까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식사를 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개 편의점 인기 도시락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품질과 안전성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질량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미생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나트륨 함량이었는데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모든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넘었고요. 최고 2.6배인 도시락도 있었다고 합니다. 볶거나 튀긴 반찬이 많아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비교적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10개 중에서 7개 제품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어섰고 5개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기준치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맛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짜면 맛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양쪽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가능하면 드실 때 우유랑 바나나랑 드시면 아. 나트륨 배출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고 컵라면이랑 합니다. 같이 드시는 거. 어느 저- 한쪽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10분 내로 재탑승하면 기본 운임이 면제가 된다고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10분 내에 재승차를 했을 때 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 1호선 서울역부터 청량리, 3호선 지축역부터 오금역, 4호선 진접역부터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부터 봉화산, 7호선 장암역부터 온수 그리고 2, 5, 8, 9호선 모든 구간입니다. 네. 탑승객이 실제로 내려야 될 역을 지나쳐서 실수로 이제 개찰구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탑승하려면 요금을 내야 됐는데요. 그 추가 요금이 하루에 4만 명, 연간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추가 납부 금액도 180억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 도입과 확대 추진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 자주 있어요, 졸다가.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네. 흔히들 1990년대들 대중문화의 전성기, 젊은이들이 가장 개성 있었던 시기다 맞아요. 이렇게 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거 겪은 세대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시겠네요. 지금은 40대 중후반이 된 이제 90년대의 X세대들이 네. 지금의 MZ세대보다 더 개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젊은 세대의 전유물 같은 개성이나 실험 정신은 시대가 갈수록 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개성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 특별히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굳이 같아요. 나누자면. 네. 미술도 마찬가지로요. 한국 미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실험적이었던 시기는 현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언제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어느 시절 미술가들이 가장 실험적이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자꾸 질문을 받아가지고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사회가 굉장히 큰 격변기를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은 68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68혁명 68혁명 직후에 있었던 세대나 아니면 그 시절에 있었을 때. 네. 그냥 어찌 보면 미국 팝이나 대중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시절에.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사실 냉전이 해체되는 걸 경험한 90년대 세대. 네네. 한창 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던 세대였으니까. 네. 그때쯤? 아니면 전 그 이후? 처음에 68혁명 말씀을 하셔서 네. 원고가 유출됐나? 아니요. 그 생각했는데요. 가장 그 사회 큰 격변기가 네. 그랬었으니까. 세계 정세로 따지면 이제 그때가 1960년대 이쯤이죠. 그렇죠. 6학년이 1968년에 일어난 네. 거니까. 사실 한국 미술이 가장 실험적이었던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우리 한국 미술이요? 네, 한국 미술이요. 미국이 아니고요? 굉장히 놀랍죠? 영국이 아니고요? 네, 한국 미술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좀 재밌을 그래요? 거예요. 6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의 실험미술 그룹이 여러 개가 생겨났어요. 예. 6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 정치적으로는 재상공화국이죠.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권 시대라서 네. 사실은 창의력을 펼치기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을 분위기라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우리나라는 하실 텐데요. 68이 없던 나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지만 그 1960년대의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엄숙했던 네. 그 사이에 피어났던 창의력이 있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풍요로웠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억압이 심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대비 속에서 역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처럼 X세대가 청년이었던 1990년대 후반에는 염색이나 레게머리, 배꼽티 등의 단정하지 못한 차림새가 방송심의 규정상 허락되지도 않았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아이돌들은 염색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두건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패션상. 지금 생각해 보면은 TV 출연에 염색 그림질하니 되게 어이가 없게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 불과 한 20몇 년 전인데 근데 같은 시기에 압구정 로데오를 거니는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대적으로는 가장 개성 있었다는 것이 재밌잖아요. 억압 속에서 늘 반항과 저항의 의지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다르게 말씀을 주셨지만 네. 말씀처럼 이제 억압 속에서 그런 게 피어나지 않았나 하셨던 유추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한국 실험미술 1960에서 70년대라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도 하고 있군요. 네.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이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같이 협업을 네, 해요? 맞습니다. 뉴욕의 그 구겐하임과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드문 거죠? 거의 처음이죠. 아, 제가 그래요? 알기로도. 네. 게다가 이 연구를 5년간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1960에서 70년대 그 당시에 청년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그런 전위적인 실험미술을 다룬 전시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2018년부터 5년간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네. 게다가 전시는 지금 서울에서는 7월 15일까지 열릴 거고요. 네. 서울 전시가 끝나면 이어서 9월 1일부터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또 내년 2월에는 LA의 해머 미술관에서 순차적으로 전시가 개최되는데요. 마치 한국의 대중음악 몇 개가 빌보드 차트 순위권에 들어가더니 곧 이제 수년이 지나서 K-팝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것처럼 네. 이렇게 한국 미술이 좀 이렇게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미술관과 공동 연구가 되고 또 세계 순회 전시를 한다는 것이 한국 미술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겐하임에서 볼 때도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그 이제 실험 정신이 강한 미술은 연구할 만하다, 전시할 만하다, 재밌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 한국의 실험 미술이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어떻게 꽃을 피운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 제3공화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념적으로는 남북 분단이 되어서 대립이 되었을 거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군사 정권의 엄혹한 분위기였을 거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러면서 압축적인 근대화로 빠른 성장이 있었을 때였어서 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급격한 사회 변동을 맞이하고 있었을 건데요. 당시의 청년 작가들은 이 성공적인 경제 개발에서 파생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인간 소외를 이제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글로벌 미술계인 비엔날레에 참여를 막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통 미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위적인 실험 미술을 나름의 돌파구로 가져간 건데요. 네. 미술적으로는 반미학과 탈매체를 선언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반미학, 탈매체. 반미학? 네. 그러니까 미학. 반미학, 미학에서 네. 벗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매체도 탈매체는 매체에서 벗어나는 건데 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반미학. 기존의 전통 예술을 부정하고 심지어 예술까지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과거의 미학을. 네. 탈매체는 물리적인 물질을 통한 기존의 회화나 조각,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예. 캔버스도 만져지고 조각도 네. 만져지고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질이 남지 않은 퍼포먼스나 필름, 비디오. 행위예술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혹은 일상 사물 자체,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지 않은 그런 레디메이드 사물의 설치 등의 그런 예술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전시를 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던 시대에 이렇게 좀 소위 불온한 예술 실험이 있었나 놀랍기도 할 거고요. 네네. 결국 유신 정권이 이 불온한 퇴폐 미술로 지목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 엄혹한 시절 때문에 그 작품을 통해서 던지는 사회 비판이 사실은 아주 직설적이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 실험 미술들이 그 메시지가 직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설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프로파간다성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리고 붙잡아가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세련되고 미학적으로 사회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사회성이 강한 네. 뭐 미술을 민중미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980년대 이제 그때. 네. 그렇죠. 그건 1980년대에 굉장히 네, 강하게 맞아요. 나타났던 네. 건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중미술이야말로 약간의 그 좀 선전적인 프로파간다성이 살짝 보이는데요. 뭐 불끈 지고 있는 뭐 그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여리를 살려내라. 예. 그리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이런 멘트들이 아예 캔버스에 써 있기도 하고요. 예. 혹은 깃발을 들고 있는 노동자들 막 이렇게 맞아요. 손을 치켜들고 예.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도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반면에 60, 70년대 실험 미술은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실험 미술 작가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성능경이라는 작가인데요.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 맞아요. 없으실 거예요. 예. 미술계에서도 사실 성능경 작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성능경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그 같은데요. 시대 이름치고도 굉장히 독특해요. 네. 성능경. 그러니까요. 한 번 들으면 딱 잊혀지지 않을 법도 한데 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요번에 재조명이 되었는데요. 예. 2023년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80대 신예 원로 작가다. 이런 아주 화려한 별칭이 붙는데요. 네. 신예인데 원로 작가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네. 성능경 작가가 올해 79살로 팔순을 앞두고 있거든요. 생전에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연세가 네. 꽤 되세요. 그리고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인전은 55년 동안 5번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5번의 개인전 중에서도요. 갤러리 개인전은 80년생에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네. 단 한 번밖에 갤러리 개인전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미술관이나 기관에서의 개인전이 아니라 상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팔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쵸, 문제겠죠. 그쵸. 예. 다시 말해서 뭐 아카데믹한 진영에서는 그의 작품을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갤러리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좀 갤러리는 뭐 선호하지 파는 게 못했던 목적이니까. 네, 그런 네. 작가인데 올해에만 4번 전시를 하고요. 그중에 또 2번은 한 번은 한국의 메이저 갤러리인 갤러리 현대에서 또 한 번은 글로벌 갤러리인 뉴욕의 리만 머핀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단체전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하고 있고 9월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뉴욕 구겐하임에서 열립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김찬동 평론가는 성능경 작가는 앞으로 뜰 일만 남았다라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너무 늦게 뜨셔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뒤늦게 네. 갑자기 이렇게 반짝 스타처럼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계기로는요. 네. 성능경 작가가 이 현대미술사의 맥락에서 재조명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효과가 큽니다. 사실은 전시의 결과적인 효과라기보다 네. 전시를 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건데요. 네네. 전시 기획을 위해서 찾아온 구겐하임 큐레이터들이 이번 전시의 출품 작가들이 이제 29명 정도 되거든요. 네. 쭉 보면서 과거의 자료도 찾아보고 온갖 자료를 같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단연 발군이라고 극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이제 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이제 화랑에서는 성능경 작가의 개인전을 모셔가려고 유치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제 시장의 근데 좀 약간 눈길도 확 달라진 서글퍼져요. 거죠. 우리는 못 발견하는 걸 왜 구겐하임 쪽에서 와가지고 발견하고 근데 하는지 구겐하임이 모르겠어요. 발견했다기보다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 우리나라 학예사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겐하임 큐레이터들도 같이 극찬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사대주의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같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래도 중요하게 화단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사람을 인정하네. 인정을 하네. 이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렇게 거죠. 일단 생각하죠. 네. 네. 근데 성능경 작가도요,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스로도 본인을 돈도 안 되고 인기도 없는 작가라고 정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시 제의가 들어오니까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마치 고목에 꽃이 피듯이 이제 이런 것이 평생을 한 길을 걸어온 데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성능경 작가는요, 퍼포먼스 작업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5월에 그 북촌에서 열렸던 개인전에서도 퍼포먼스를 했는데 네. 검은 속옷 차림, 그러니까 수영복, 삼각 수영복만 입은 차림으로 네. 부채를 불태우기도 하고 뭐 예술에 대한 짧은 문구가 적힌 공을 새총으로 쏘기도 하고 그걸 그런 1960년대 하진 않았겠죠, 설마? 1960년대에도 이제 쭉 지금 55년간 그런 식의 계속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퍼포먼스가 다소 난해하고 괴짜 퍼포먼스다. 이제 이런 괴짜 예술가 이제 이런 수식에 갇혀서 기존의 제도권 미술계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네.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뭐 부채를 불태운다거나 이런 뭐 돈을 샌다거나 네. 이런 식의 일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의 퍼포먼스의 예술 세계를 아우르는 중요한 재료 중에서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신문을 최초로 사용했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에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날의 신문 기사를 오려서 기사, 오려둔 기사는 투명한 아크릴통에 예. 남은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신문은 청색 아크릴통에 넣는 작품인데 예. 이거를 197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네. 2달간 전시가 열리는 동안 매일 나가서 그날의 신문을 오려내서 따로 모아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퍼포먼스,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에서는 신문을 오리고 읽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예. 신문 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온갖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예. 사회상들이. 그런데 기사를 오려내고 구멍이 뚫린 글자가 없는 활자가 없는 신문을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메시지인데 그쵸? 굉장히 은유적이고 민중미술이나 그런 직설적 방식에 비해서는 좀 세련된 거죠. 아니 그 당시에는 뭐 긴밤지 세우고 그러면은 아니 지금 긴밤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노래도 발표를 못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신문을 그런 식으로 오리다가 대통령 얼굴 오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던 시절 아니에요? 그런 건 잘라서 오리지 않았을까요? 콘센트만 오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가능했었나 싶은데요. 사실은요, 이제 유신 정권 때 조금이라도 사회성을 띠면 반정부 행위로 꼬투리를 잡히는 일이 많기는 했다 보니까 네. 성능경 작가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혹시라도 중앙정보부에서 누가 조사를 나왔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 1974년에 2달간 매일 신문 작업을 할 때는 예. 이렇게 전시장에
이렇게 안경 낀 사람이 있나? 왜 안경 낀 당신 사람이냐면 선글라스 끼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요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파견한 사람이면 왠지 안경을 썼을 것 같아서 쓱 보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네. 그냥 거절하고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신문 기자지만 신문에 크게 났다가 괜히 잡혀갈까봐 일부러 인터뷰를 안 하려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잡혀가서 유명해져도 좋았을 걸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재밌는 당시로서는 에피소드인데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맞아요. 어린 청년이었잖아요. 사실 60, 70년대에는 전위예술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청년 작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성능경 작가 말고도 퍼포먼스 하는 다른 작가들이 많았지만 특히 이 성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은 한 6, 70년대까지 퍼포먼스를 하고 8, 90년대 혹은 그 이후에는 다른 미술 경향을 띠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담론에 따라서 작품들이 바뀌는데 예. 성능경 작가는 55년간 꾸준히 퍼포먼스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 너무 놀라운데요. 예. 그래서 학생 때는 미대에서 유화를 그리기도 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어떤 작품을 하셨나 하고 알아봤더니 예. 1968년부터 퍼포먼스를 시작하셨는데 예. 그 전에 그린 유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린 24점은 모두 스스로 불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반항의식 뭐 이런 거예요? 뭐 아까 반미학 뭐 얘기하셨지만 뭐 그런 그거랑은 거예요? 또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 외국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냄새가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그림을 작품을 열심히 봤는데, 그렸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저걸 따라하고 있네, 내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훈데르트 바서라는 작가가 있는데 예. 자신의 작품 세계가 그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고 모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작품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55년간 퍼포먼스를 170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반세기 동안 개인전을 5번밖에 하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본인의 작품 세계를 끝까지 이어온 작가, 여든이 될 때까지 이런 작가를 우리는 예술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아,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그리고 퍼포먼스를 그렇게 했다고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 시절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번외로요.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작품 세계를 이어오는 이야기 관련해서 가끔씩 저한테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쉬워 보이는 작품들 있잖아. 점 하나 찍고 이런 작품들이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에이, 저런 작품 나도 하겠다. 근데 저 사람이 하면 예술가고 내가 하면 사기꾼이라고 하겠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답하거든요. 당신이 저거를 1, 2년만 하면 사기꾼이라고 할 테지만 20년 꾸준히 하면 나는 당신을 예술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50여 년간 자기의 그 작품 철학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 어쨌든 저는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정말 때문에 대단한 지금 거죠. 그 그렇죠, 수많은 지금. 전위예술가 중에서도 네. 이제 발군에 그렇게 그러니까 좀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죠. 국외나임에서 알아볼 들고요. 정도로 인정할 정도의 그런 이제 작가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는 도대체 어떻게 파는 거예요? 갤러리의 전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게요. 전시는 할 수 궁금하시겠죠? 있겠지만 네. 그걸 내가 살게 저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껴서 사는 건 알겠고. 사실 최근의 퍼포먼스들은요. 네.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에 대한 그 일종의 가이드 텍스트 있잖아요. 문서. 네. 그런 거를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맞춰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이런 것을 미술관에다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 성능경 작가의 퍼포먼스는 그 누군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하면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자체로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포인트라서 누군가한테 가이드를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뭐 이런 뭐 신문을 오려서 읽으면 돼요. 이게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능경 작가의 퍼포먼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퍼포먼스의 가이드 문서를 파는 것과는 달리 그 시간 그 현장에만
성능경 작가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공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작가 그래서 대여하는 개념인데요. 어찌 보면. 대여하는 개념이요. 예. 그러니까 그 작품을 사면 가가지고 네. 거기 가서 직접 행위예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퍼포먼스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직접 간다면서요. 네. 직접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성능경 작가의 퍼포먼스는 아직 퍼포먼스 자체가 판매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사기가 어렵잖아요. 문서로 그렇죠. 파는 것도 아니니까. 네. 대신에 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고 섭외를 해서 퍼포먼스 좀 해주세요 할 수는 있겠지만 퍼포먼스라는 이 예술 작품 자체를 사기에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전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직접 하시는 것 이외에는 이런 행위의 결과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장에도 가시면요. 대부분 사진으로 기록된 특히 그 행위를 연작으로 찍은 퍼포먼스니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막 10장, 20장 이렇게씩 연작으로 찍어서 그런 사진을 여러 점 전시를 하고 있고요. 갤러리에서도 사진으로 기록된 작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미술의 대표 작가로 오늘 성능경 작가를 소개시켜드리기는 했지만 네. 실험미술이 모두 퍼포먼스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가보면 사진도 있지만 설치미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소위 하트 그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이건용이라는 작가의 작품은요. 사실은 하트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내 신체가 닿는 데까지만 그리는 일종의 신체 드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붓을 하다 보면 하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트 모양, 예쁜 하트 모양을 그린 작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물리적 신체의 이제 신체 드로잉이다. 그래서 이 이건용 작가의 작품은요. 그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평면 회화 같지만 앞뒷면에 모두 드로잉을 해서 이제 벽에 거는 게 아니라 캔버스를 바닥에 덩그러니 세워서 전시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전시에 가시면 우리 눈을 사로잡는 작품 중에 여성의 입술을 거대화한 그냥 거대한 여성의 입술이 있는 키스미라는 조형 작품도 있는데요. 빨간 입술 이렇게 네, 그건가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아름답기보다는 다소 위협적인 모습인데 이제 여성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키스미 작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진행자님 혹시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발광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발광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빛을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쳐서 격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은 1968년에 한 주간지가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 날뛰는 짓을 한 사람한테 줬던 상이거든요. 2위를 누가 받았냐면 당시에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어르신들의 분노를 샀던 가수 윤복희 씨였고요. 1위가 이 입술 작품, 키스미 작품 만든 정강자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했던 퍼포먼스가 이제 여성 작가님이신데 속옷을 하의만 입고 사람들이 풍선을 붙였다 터뜨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풍기물란죄로 이제 경찰에 잡혀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발광상을 받은 이야기 제가 보기엔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대를 앞서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키스미 작품 보실 때.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